네,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특집 경주마 시작합니다. 인류 문명사에 있어 아주 중대한 패러다임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기름이 없어도, 운전자가 없어도 차가 움직이고 날아서 출근할 수 있는 시대 아마 조만간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4년의 이 모빌리티 혁명, 우리에게 어떤 투자 기회를 좀 가져다 줄 것인가? 오늘도 아주 강력한 전문가 분들이 이 질문에 답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 게스트, 모빌리티 분야하면 필수로 모셔야 되는 분이죠.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따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문을 맡고 계세요? 관련된 그룹들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방향에 대한 것들, 특히 이제 올해 효자가 이제 자동차 분야 아닙니까? 아마 현대기아 영업이익률 올해 말에 25조 원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이 차를 많이 수출을 해야 되고 팔아야 되니까 역시 관련된 자문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와우넷의 매력남이죠. 임종혁 대표님 나오셨는데 2024년에 이 모빌리티 해설, 종목 해설 좀 맡아주시겠죠,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게스트도 사실 준비가 돼 있는데요. 두 번째 게스트 아주 또 유명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이 분은 이따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이 전기차부터 좀 살펴볼까 하는데 2024년에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좀 뜨거울 키워드, 트렌드 하나를 꼽으신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교수님? 반값 전기차의 실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네. 실현은 되질 않지만은 반값 전기차를 향한 치열한 다툼, 즉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치열한 다툼이 내년에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요새 올해 판매가 줄어들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거든요. 아마 2, 3년간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지금 갈 거예요. 전기차가 생각 이상 반값 전기차, 즉 경쟁력, 가성비를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기에는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서도 각 국가별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은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는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내년에 전기차의 신차가 워낙 많이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현대차 코너 같은 경우에도 신차하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게 하나의 흐름이 아닙니까? 근데 도리어 후속 모델이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전기차는 결국 가격 경쟁력이 소비자가 느끼는 가성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진짜 2023년에 전기차는 그렇게 많이 안 팔린 느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많이 팔렸고요.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는 배경에는 보조금을 각국 정부가 좀 줄이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이유로 꼽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미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각 국가에서 보조금을 없앤 국가들이 많거든요. 대신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른 이 운행상의 인센티브를 늘리는 이런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소비자 느끼는 가성비는 이 보조금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 또 전기차 화재 등 부정적인 요소도 커지고 있다. 충전 전기비는 올라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버무려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제 겨울철 30% 이상 떨어지는 거, 장거리 운행할 때는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불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나의 연세 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카드를 대고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거 불편한 거 많이 느끼죠. 근데 일반 130년대 내연기관차는 얼마나 편합니까? 짧은 시간이고. 아마 그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신차 구입하는 분들이 아직도 보수적으로 택일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 전기차는 아직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크다는 거. 도리어 이 판매가 줄어들고 숨고르기 기간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전기차 협회를 맡고 있지만은 도리어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각 분야에 경착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도 그렇고 애프터마켓 시장에서 정비 분야도 엉망이고 등등 해가지고 각 분야가 경착륙이 되는데 이러한 숨고르기 기간 동안에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도리어 완벽하게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박혜련님께서 하이브리드가 나온 지 벌써 10년 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997년 12월에 나왔습니다. 1호 이 도요타 프리우스가 세계 최초로 나왔습니다. 지금 5세대 모델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보면 1997년이니까 27년, 8년 됐습니다. 10년이 아닙니다. 27, 8년이 돼서 연비가 워낙 좋아지고 있고 도리어 이 고급 내연기관차가 지나가면 뒤에 냄새 맡고 따라간다 이럴 정도거든요. 연비가 그만큼 이제 1리터당 20km 넘는 것은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선호할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인 완성도 또 중고차 처리할 때도 가격을 높게 받을 수가 있고
그만큼 경쟁력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죠. 교수님 무슨 AI인가요? 굉장히 답변을 굉장히 바로 질문을 드려도 바로 답변이 나오시는 근데 것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세요? 뭐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불붙고 있는 게 전기차 저가 경제인데 네. 이게 2024년에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느냐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가 반값 전기차를 지금 들고 나왔다라고는 합니다만 예. 중국산 저가 차량들도 공세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지금 3분기에 비아디가 지금 테슬라를 점유율을 동률이 됐고 네. 4분기에는 이미 따라잡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데 BYD가 아마 먼 미래에 전기차 활성화되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토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1, 2, 3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미래에는 아마 이 BYD 또 테슬라 또 현대차그룹도 3위 내에는 아마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만큼 BYD는 이 우리가 말하는 모빌리티 파운드리죠. 도요타를 위탁 생산해 준다든지 등등 아마 이런 모델들이 더 다양화될 것이고요. 내년에 아직 안 들어와 있지만은 BYD 같은 거 상용차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지만은 승용 모델이 아마 내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예.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모델 중에서 가성비 좋은 차는 중국 전기차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만큼 품질도 괜찮으면서 가격은 워낙 높고 또 테슬라도 모델 Y 상해 공장에서 만든 거 국내에서 10배 이상 판매가 됐는데 그만큼 이 반값 전기차를 향해서 새로운 신기술 공법 또 NCM에서 LFP 배터리를 탑재한다든지 이런 모델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따라서 반값 전기차 보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비슷해지는 이런 모델을 갈 때까지는 소비자의 가성비를 높이기에는 한계점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충전 인프라는 매년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만 기 정도가 국내에 깔려 있는데 18만 기가 완속, 2만 기가 급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도 훨씬 더 좋아지니까 이 아마 가성비를 높게 느끼는 순간이 아마 전기차가 다시 도약하는 이 시기인데 이게 아마 2, 3년 정도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워낙에 이제 저가 전기차들이 2014년에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를 텐데 네. 현대차가 여기서 버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모델도 중국산 LFP 배터리를 탑재하는 모델들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격을 좀 낮출 수가 있는데 고민은 많은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 환경부 같은 데는 이 LFP 자체가 재사용은 되지만 재활용이 어렵거든요. 리사이클링은 안 한다는 얘기죠. 뭐 중국에서 땅에다 묻는다. 한 대당 500kg 나오는 걸 땅에다 묻는다는 거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발표했지만은 APR 제도, 즉 제조사가 리사이클링을 책임지는 이런 데 포함시킨다든지 또 소급 적용해서 환경에서 부담금을 문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고민 사항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NCN과 LFP는 당분간 내년에도 아마 더 치열하게 싸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은 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뭐 국내 자동차 부품사 94%가 협회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전기차 전환이 아직 안 돼 있다 그러던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부품사 관련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1차 협력사라 하더라도 뭐 이 현대차 계열사는 틀리지만 비계열사 같은 데는 영업이익률이 2%간 넘거든요. 네. 근데 2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뭐 이 반대로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죠. 즉 R&D 자체가 나오기도 어렵고 또 한번 관행으로 엔진이나 변속기 부품을 만들던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뭐 미래형 부품으로 친환경 부품으로 바꾼다는 게 간단한 얘기는 아닙니다. 네. 또 준비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부품사들의 통폐합 문제라든지 또 미래형 부품 특히 이제 아까 이 공유 모델 있죠.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좀 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부품 같은 경우가 좀 장기적으로 비전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무장을 하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부품도 또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대비해서 50%까지 줄어들고 또 노사 갈등도 심해지는 게 30% 이상 인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 예. 특히 자동차 부품사의 역할은 굉장히 크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굉장히 많이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기대만큼 주가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네. 그 이유를 저희들이 대충 보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도 전기차 전환이 느릴 것이고 앞으로 계속 좋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24년에도 많이 팔릴까요? 괜찮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그래요? 영업이익률 최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기차가 선두 주자로서 치고 나가지만은 이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차도 제네시스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네. 미국과 대한민국에서는 대성공을 했고요. 지금 중국과 유럽 공략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독일에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준 자체가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모두 다 괜찮기 때문에 특히 내년 중후반부에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이 준공이 돼서 본격적으로 생산하면은 일반 승용차들도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서 네. 좀 더 기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내년도 괜찮다. 그리고 쓸 수 있는 무기가 많다. 테슬라는 전기차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대차 그룹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 또 전기차, 수소차는 뭐 말할 필요 없죠. 다양한 모델을 무장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는 건 지금 긍정적이어서 아마 주가 반영도 지금은 평가절하가 많이 돼 있는데 예. 물론 이제 순환 출자 문제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 이쯤에서 우리 임종혁 대표님을 좀 소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안 나오냐고 지금 다들 난리예요. 우리 종목교정 예. 임 대표님. 예. 2014년에 주목할 만한 전기차 관련주를 딱 하나를 꼽으신다면 어떤 걸 꼽으셔야 돼요? 전기차 관련주요? 예.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관련주로 이야기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예. 예, 저는 그 2차 전지주보다는 약간 좀 소프트웨어 그 시장 성장 수혜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때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고 네. 현대차 그룹 계열사며 현대차 그룹의 미래 전략 속에서 아주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그 기업의 이름은 현대오토웨버입니다. 현대오토에버요. 예. 현대오토웨버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간단하게 네.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 엔진 등 하드웨어 성능이 상당히 이제 중요했죠. 근데 미래차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도 중요하겠지만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너무나도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공학적인 측면에서의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 그런 자동차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대오토웨버의 역할론이 대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시장은 이제 막 개화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이 관련 시장이 성장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약간 좀 낯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관리하는 자동차를 SDV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하고 기아가 이제 시차를 두고 모든 차종을 SDV로 이제 전환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로 연결된 그 다양한 솔루션 속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인포테인먼트를 즐기는 시대가 이제 도래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모든 차종에 이제 탑재가 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관련된 기술을 내년 1월 CES 2024에서 이제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S 2024 관련주로도 이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CES 2024는 내년 1월 달 이벤트고 조만간 이벤트가 종료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스케줄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좀 투심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CES 이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를 때 좀 비중을 이제 축소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CES 끝나고 나서 거래량 감소하고 눌림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사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사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그 자동차들이 많이 앞으로 이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전체 비율로 치자면은 현대차하고 기아가 글로벌에 출시한 전체 차종 중에서 이 모빌질이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탑재된 자동차는 30%밖에 안 되는데 모든 자동차의 SDV화가 이제 이루어진다면은 탑재율이 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때 이 동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그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이 현대오토웨버 지분을 7%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현대차 그룹 내 지주회사가 출범할 겁니다. 지금 당장 아니지만. 근데 지주사 지배력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금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나중에 지배구조 개편 시 사용할 수 있는 간접적인 현금을 확보하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정의선 회장과 운명을 살짝 함께 할 수 있는 기업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굉장히 있습니다. 깊이 있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예. 앞서서 이제 교수님께서 자동차 소부장 쪽에서 이제 부품주 쪽은 전기차 전환이 좀 아직 더디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2024년에 부품주 투자는 조금 걱정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어차피 옥석 가리기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비중이 너무 높은 기업은 안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전기차 관련 범용 부품 소재를 납품하는 기업들을 추려내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동차 부품주 옥석 가리기는 과거보다 더 수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적극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SDV인데 결국은 미래의 지배자는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누가 구성을 잘하느냐가 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국의 가파, 중국의 베스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구글, 애플, 아마존닷컴, 페이스북. 중국은 뭐 예를 들어서 바이두, 알리바바, 텐젠트, 파이웨이인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회사거든요.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 회사가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꼭지점이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이 제조업체, 굴뚝산업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모빌리티 파운드리로 전기차는 찍어서 만들어줍니다. 결국 알고리즘을 뭘로 집어넣느냐, 덮개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대해서 천의 얼굴을 가진 차가 나오는데 예. 그게 바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점을 사실 애플카로 봤는데 자꾸 늦어지는데 레벨4의 자율주행 개념을 넣으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알고리즘 회사가 얼마큼 잘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모빌리티를 좌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니까 말씀하신 그러한 기업이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기차 핵심은 단연 배터리잖아요. 네. 지금 배터리 역시 중국의 저가 이 LFP 배터리들 공세가 매서운 것 같습니다. 네. SNE 리서치의 비중국 배터리 점유율을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27.7% 1위인데 CATL이 27.6% 지금 거의 다 따라잡혔거든요. 네. 2024년에는 이게 역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뒤집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만큼 이제 아까 말씀드린 테슬라발 반값 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이건 중국 전기차 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500군데가 200군데로 줄었고 지금 100군데 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부도가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반값 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전기차의 40% 차지하는 배터리를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키워드인데 예. 결국 국내 배터리 3사도 NCM만 만들잖아요. 그래서 2025년 내후년 정도 돼야지 차량용 LFP가 나오는데 당연히 만들어야 됩니다. 양날개가 필요하니까.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LFP 배터리는 리사이클링이 어렵거든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00원 집어넣으면 리튬이온은 건질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환경적인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림을 본다면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당장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은 LFP 쪽이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에 LFP를 많이 탑재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NCM도 같이 무장을 하고 있어서 양날개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중국 특히 이제 이미 만들어 놓은 배터리부터 과잉 공급해서 덤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중국에서는 이제 유럽에서는 벌써 조사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중국산 공급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뭐 관세도 워낙 유럽이 낮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국내에서도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점유율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측면 좀 고민이 많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술 격차는 되게 자명하잖아요. 한국의 네. 이 3원계 배터리가 뭐 상당히 우수하다는 게 이미 대부분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글로벌 완성차 합작 공장 설립 같은 게 우리 배터리 업체들 많이 좀 무산되거나 네. 지금 연기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맞습니다. 좀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럼 뭐 올해부터 전기차의 판매가 주춤하면서 공급되는 전기차의 폐가하고 맞춰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생각보다도 전기차가 다시 재활성화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겠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배터리 공장 준공해놓고 팩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판매가 안 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장 준공을 지연시킨다든지 또는 투자하는 것들도 좀 계획을 연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네. 결국은 몇 년 숨고르기지 이게 내연기관으로 회귀되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 탄소 중립의 문제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차는 수소차 쪽이기 때문에 수소차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숨고르기 기간이 간다는 거.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그 숨고르기가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인데 일단 내년에도 결국은 배터리는 한중일 싸움이지 않습니까? 특히 네. 중국과 대한민국의 싸움이 더 치열해질 것이고 NCM과 LFP 그러면서도 미래형 배터리의 개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상용 모델로 NCM과 LFP 같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많이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은 2030년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상당히 좀 고민되는 부분이 내년이 아닐까. 배터리 업체의 고민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2025년 뭐 일본에서 상용화 얘기 나오던데 아닌가 봐요? 나오더라도요 연구용으로 나오는 거하고 차에 탑재해서 일단 이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생산해야 돼요. 가격이 싸고 대량으로 나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림이 떡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 얘기들 저희가 이제 배터리 전문가들도 모여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공통된 외국에서 나오는 자료도 그렇고 2030년 돼도 뭐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된다 하더라도 5% 10%에 머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도리어 LFP가 뭐 블레이드 배터리부터 이런 진보되는 것 또 네. NCM에서 NCMA라든지 또는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리어 역할을 좀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지 예. 전고체에 대한 것들은 생각 이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핑크빛으로 많이 주고 있지만은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레벨 4는 얼마 아직 멀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희망을 주지만은 시간은 걸린다.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14년 이후에 배터리 업계의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이 IRA법에 좀 변화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중국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합작사에서 배터리 광물을 조달받으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해외 우려 집단 FEOC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네. 근데 그 변수가 좀 있습니다. 또 내년 말에는 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다시 사실 이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공포감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물론 네. IRA가 변한다 하더라도 미국 의회를 통해서 통과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보조금에 대한 거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이 해외 우려 집단이 특히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큰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배터리 원자재가 적게는 60에서 전구체 같은 건 95%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요소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난리지 않습니까? 네. 그 품목이 예전에 몇 년 전에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게 800가지가 넘었어요. 90% 의존 높은 게. 근데 $10,000 넘는 거 수입하는 거 90% 넘는 게 약 한 달도 안 되는데 220까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배터리 원자재는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그런 측면에서 이 해외 우려 집단에 대한 이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내년에 대한 변수도 보조금에 대한 영향 굉장히 크고요.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부터 유럽 모두 자국 우선주의, 지역 우선주의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변수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2차 전지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 전 세계의 주도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초격차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괜찮다고 보고는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가 좀 앞서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LFP보다 NCM 배터리가 기술 노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LFP 만드는 건 어렵진 않지만 양산형으로 차에 적용하는 건 또 둘째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또 특히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또 배터리 기술, 전기차의 완성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네. 중국이 쫓아오는 속도가 워낙 많고요. 또 반도체도 그렇고요. 요새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산학 연관의 노력, 특히 정부가 국내 투자를 통해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로 바꾸는 거, 규제 일부의 포지티브 정책 아닙니까? 또 상속세 많고 법인세부터 등등 여러 가지 난제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 구조, 노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정부가 일선에서의 목소리 반영을 통해서 해외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얼마만큼 국내에 활성화를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1년에 빠져나가는 부자들이 얼마 통계 나온 거 보셨죠? 800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따지면 중국보다 더 많은 게 대한민국이라는 것도 유심히 알아주셔야 되고 회귀되는 리사이클링 이런 돌아오는 기업도 거의 이 리커버 없다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2023년에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들이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네. 2024년에는 이게 좀 달라질 수 있느냐? 지금의 뭐 리튬 가격이나 이런 거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뭐 리튬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또 원자재에 대한 것들도 양극재, 음극재 중에서도 양극재도 그렇지만은 전구체도 그렇잖아요. 만들어진 중간 과정이니까. 근데 요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음극재 쪽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충전 속도라든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양극재 NCM 중에서는 한계점이 다다랐다 기술 개발이. 그래서 음극재 쪽에서 흑연에다가 예를 들어서 실리콘을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어떤 소재에 대한 것들도 아마 업체 중에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전기차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성비를 높여야 되는 작업. 여기에는 배터리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 옥석에 대한 부분들은 잘 가린다면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업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계속 있을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기호기정 예. 임 대표님, 예. 2013년에 사실 그 무엇보다 주목을 받았던 2차 전지인데 네, 네. 2024년에 주목해야 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예, 일단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종목 얘기는 잠깐 좀 이따 하고요. 네. 일단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적인 그 광물이 리튬하고 니켈입니다. 리튬하고 니켈 가격의 세 가지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시고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리튬과 니켈 가격이 내년 1분기 중으로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2분기 때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확인된다면은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큰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튬과 니켈 가격이 내년 상반기 때 박스 안에 갇혀 있으면은 뭐 그냥 소스원 그냥 트레이딩 수익을 추구할 수 있고 만약에 내년 1분기 때 리튬,
니켈, 알루미늄, 망간 가격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온다면은 2차 전지주로 돈을 못 벌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니켈이나 리튬 가격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1분기 중으로 바닥 확인하고 내년 2분기 때는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대박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2차 전지 소재 기업을 통해서 저는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그 공급망에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안전하게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LG화학이라고 LG화학이요. 보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에 대한 핵심 스토리 총정리해 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LG화학 제가 뭐 간단하게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LG화학은 탈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강화하고 있고 그중에서 양극재 사업에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알고 봤더니 LG화학은 바이오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약 파이프라인도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탑5 안에 드는 기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자회사는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대한민국 시가총액 2, 3위 하이닉스랑 막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LG화학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LG화학은 나중에 대규모 자금이 조달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활용해서 뭐 교환사채도 추가적으로 발행할 수 있고요. 또 블록들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 큰 위기가 왔을 때 차고 넘치는 현금을 활용해서 오히려 작은 판과 큰 판을 싹 다 쓸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양극재 뭐 매출 비중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최근에 도요타랑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요타는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최강자면서 내연기관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뭐 전기차 뭐 배터리 내재화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도요타라는 그 양극재 납품 스토리는 이거는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요타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될 수 있는 스토리가 내년에 부각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또 미국 테네시주의 양극재 공장을 지금 지을 예정인데 착공식을 했습니다. 아마 미국 최초의 양극재 공장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양극재 그 양산이 2026년도 정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본격화 된다면은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구체하고 리튬이 필요한데 리튬 정강도 나름대로 이제 대규모 공급 계약을 장기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조달을 잘 하고 있고 또 리튬 정강 기업의 또 투자도 진행을 했고요. 또 고려아연 계열사 캔코랑 정부채 합작 법인을 이제 설립을 했고 그 정부채 합작 법인이 언젠가 상업 가동이 된다면은 정부채 관련 매출액도 이제 연결실적으로 이제 잡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정부채 내재화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양극재 사업 부분의 수익성도 언젠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종합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지금은 캐시카우가 양극재지만 이제 분리막도 캐시카우로서 역할을 언젠가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결국에 이제 글로벌 분리막 시장은 SK 아이테크놀로지나 뭐 WCP 그리고 LG화학이 큰 판을 쓸어갈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실리콘 음극재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리콘 음극재의 기술적 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탄소 나노튜브 사업도 동사가 이제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 2차 전지 소재 분야의 탑티어급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탈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는 LG화학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인 종목이고요. 근데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뭐 LG화학보다 매력적인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진리비한 상황이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자, 시간이 이제 한 3분 30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짧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개발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대차도 올해 개발된다고 했던 게 자율주행 3단계가 맞습니다. 안 나왔고요. 테슬라도 사이버트럭에 자율주행 안 들어갔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라고 보세요? 투자하는 만큼 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겁니다. 레벨 0부터 5까지 6단계인데 지금 현재 레벨 3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완벽하지가 못해요. 레벨 4 정도가 돼야지 진정한 자율주행차의 시작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원래 기본 베이스가
휴대폰에다 바퀴 붙이는 게 애플카인데 레벨 4가 원래 목적이었는데 투자 대비해서 생각 이상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애플카가 나오면은 모빌리티 파운드리도 되면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천의 얼굴을 가진 차가 많이 나오는데 구글카, 아마존카 등등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이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기업들 중에서 자율주행을 포기하고 방향을 트는 회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율주행에서 나오는 각종 기술을 응용하는 게 좋죠. 뭐 오토발렛식으로 자동 파킹을 시켜준다든지 네. 또 능동식 안전장치를 통해서 고령자 운전,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주는 장치라든지 등등 또 20-30km 저속으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쪽은 사고가 안 생기니까 훨씬 더 좋거든요. 예. 이런 응용 쪽을 통해서 좀 더 이 타사 대비해서 차별화된 전략을 부각시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기술 개발은 되겠죠. 그러나 생각 이상으로 지체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국내 같은 데는 예. 규제 엘리먼트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다 보니까 사실 기아에서 발표해서 적용을 안 하고 1년 이상 계속 또 내년으로 늦췄거든요. 저도 자문해 주는 입장에서 늦추는 거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완벽하게 레벨 3가 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 보험이라든지 제도적 보완 상당히 이제 고민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산업에 있어서 그러면 2024년은 어떤 시기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과도기로 진행의 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벨 3의 완성도를 얼마큼 높여주느냐, 또 차별화된 부분들을 얼마큼 부각시켜주느냐. 요새는 이제 에이다스, 어드밴스드 에이다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데 내년쯤에는 아마 일부 고속도로나 지정을 해놓고 보험도 적용이 되면서 손을 놓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오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레벨 3 중에서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또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간격이 많이 좁아진 건 사실이에요.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예전에는 4년, 5년 격차였는데 2, 3년으로 좁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이 과도기로 노력하는 시기가 내년이 될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투자 전략 1분 짧게 정리해 주세요. 1분이요. 예, 자율주행 시장 성장 수혜주들 옥석 가리기 되게 필요한데 LG전자 정도 유심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LG전자가 이제 자동차 전장 사업을 이제 강화하고 있고 연말 수조 잔고만 한 100조 원대를 이제 상회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수조 잔고를 기반으로 이제 미래 실적의 가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고 또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를 통해서 자동차 자율주행 및 전장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악재가 선반영돼 있고 전장 사업의 미래 가치가 현재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현재 위치에서 LG전자 정도 중장기적으로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필수 교수님과 여기까지 듣죠. 교수님 연말 잘 보내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아직은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는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인데요. 이 분야 또 기가 막히게 잘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두 번째 게스트 NH투자증권 이재광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당장 국내에서도 사업이 뭐 상당 부분 저는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뭐 SKT하고 어디죠? 뭐 한화시스템. 네. KT는 또 현대차, 네. LG U+는 카카오 모빌리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로? 사업을 한다는 정의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하는 뭐 그랜드 챌린지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게 사업일 수도 있죠. 근데 네. 말씀하신 사업이 뭐 지금 현재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건 예. 아니지만 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좀 개발이 그러면은 얼마나 진행이 됐고 이게 우리가 뭐 이게 직접 사실 타볼 수 있는 건 어느 시점이 될지. 숫자로 표현하기는 사실 어려워요. 네. 숫자로 표현한 뭐 진척도를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항공기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년에 파리 올림픽 때는 저게 UAM이구나 아마 실제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예. 근데 그때 파리 올림픽일 때 뭐 파리에 관광을 가셔가지고 돈을 내면 내가 탈 수 있을까? 못 타실 겁니다. 왜냐? 네. 표가 매우 적을 거예요. 한 어. 3,000장 정도 될 텐데 전 세계에서 3,000명 안에 들 자신 있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게 UAM이겠구나를 실제 눈으로 볼 수 있을 거고요. 예. 근데 그 다음 올림픽이 2028년 LA 올림픽이에요. 그때는 아마 LA에 가시면은 돈을 지불하면은 실제로 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타임라인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브로드한 타임라인이고요. 몇 년 사실 그거는 예.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미국 기준으로는 제일 빠른 게 2025년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일 빠른데 2025년이요. 네. 우리는 그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당연하죠. 이거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도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경쟁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 거기에서 먼저 이렇게 만들고 가면 우리는 받아들이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근데- UAM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체만 떠올리지만 네. 그 안에 뭐 버티포트라고 하는 이착륙장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뭐 그 다른 교통하고 연결이 되는 그럼요. IT 플랫폼 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돈이 되는 사업은 어떤 거예요? 사실 뭐 다 돈이 되는 거고 네. 사실 그건 지금 현재 측정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예요. 아직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제가 표현하고 싶은 말은 어떤 게 됐든 어려운 게 결국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 기체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 수 있어야지 그다음에 뭐 서비스를 하든 뭐 하든 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체 만드는데 대부분 많은 돈들이 투자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기체는 그러면 어떤가요? SKT 같은 경우는 뭐 조비 에비에이션이라고 하는 네. 미국에 가장 먼저 앞서가는 그 기업들한테 기체를 빌려온다는 거잖아요. 빌려온다기보다는 네. 이것도 아직 사업 구조가 짜져 있지 않아서 제가 그래요? 뭐 이렇게 네. 한다 말하기 어려운데 네. 이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운항 서비스를 하는 거를 지금 사업 목표로 삼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비 에이비에이션에 1억 달러 먼저 투자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체가 만들어지면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왜곡된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내에 가져와서 이걸 서비스하는 뭐 약간 그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앞뒤 잘라서 얘기한 거긴 한데 네. 네,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하나 시스템이나 현대차 정확하게는 하나그룹과 현대차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이제 기체 만드는 데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얘기는 좀 이따가 한번 여쭤보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기체를 국내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는 정확하게는 아니고요. 이제 네. 이게 왜냐면은 국내에서는 왜 안 되냐면은 일단 산업 기반이 좀 약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항공기입니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국내에서는 인증 체계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항공기를 인증할 수 있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미국이나 왜 어려워요, 우리나라? 우리는 항공기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어. 네, 여기서 말하는 항공기는 민간용을 말하는 민수용을 말하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미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또 인재들도 그런 맨파워도 많고요. 네.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슈퍼널이라는 회사를 세웠고요. 여기 현재 주주가 지금 현대모비스가 44%, 현대차가 33%, 기아가 22%입니다. 나눠서 해도 대략 한 1조 정도를 거기에 지금 투자한 상태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지금 사람 뽑아서 앞으로 만들려고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고 곧 할 CES에 예. 이제 뭐 컨셉 모형을 아마 보여줄 걸로 네.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형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는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 뭐 시제기까지 간 건 아니고요. 네,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체가 워낙에 좀 빌려온다고 해도 우리가 비싸기 때문에 이걸 빌려서 운항을 한다고 했을 때 뭐 말씀하시기에는 기체가 돈이 제일 많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신다고 했지만 그거를 나눠서 보시면 안 돼요, 사실. 네. 예를 들면은 조비 같은 경우는 지금 판매 계획이 없어요. 자기들이 서비스까지 하는 게 그들의 사업 전략이에요. 예. 그거는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일례로 항공 산업에 지금 우리는 뭐 보잉과 뭐 항공사가 따로 있지만 네. 초창기 때는 보잉이 다 했어요. 보잉이 지금의 유나이티드 에어 항공도 보잉의 같은 회사였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독점법 때문에 갈라졌지만 그 산업이 커지면 그게 분할은 되겠으나 네. 처음에는 꼭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아직 시작되지 않았는데 막 모으는 돈 되고 모으는 돈 되고 그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SKT 같은 경우는 조비 에비에이션에 직접적인 투자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가능한- 조비에 투자한 회사는 SK텔레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대주주는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대주주예요. 오. 일대 주주고 다른 회사 파트너들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투자했다는 거는 의미는 있죠. 그렇군요. 네. 비싸겠죠, 엄청? 이용한다고. 가격도 사실 없어요 지금. 네. 가격 이런 예를 들면은 이게 양산품이 아니잖아요. 한 대만 만들면은 그 1조짜리가 되는 거고요. 여러 대를 만들어야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앞으로 우리가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당연히 싸진 않지만 자동차 대비해서는 비싸겠죠. 네. 못해도 뭐 15억, 30억 뭐 이렇게까지 볼 수도 있는데 네. 헬리콥터보다는 싸죠. 어. 헬리콥터는 지금 뭐 기종마다 다르지만 뭐 300억짜리도 있고 예. 하니까 그거보다 훨씬 싸죠. 지금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생각보다 뭐 언론에서 나오거나 뭐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UAM의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아닐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그 기준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예. 그 시대가 당장 뭐 우리가 지금 마치 버스 타듯이 그런 부담을 안 갖고 타는 시대다. 그럼 좀 먼 얘기가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당장 뭐 비싼 가격을 내도 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되게 가깝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 볼 수 있을 거고요. 25년에선 미국에선 서비스 갈 가능성이 현재로는 매우 높아요. 지금 스케줄대로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되고 뭐 28년쯤에는 좀 많은 인프라가 돼 있어서 예. 그런 대규모 올림픽 같은 행사를 했을 때도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거는 이제 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024년에 당장 뭔가 예. 윤곽이 드러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네. UAM 사업이 예. 투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실전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UAM 테마주는 주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제 단기 급등 파동이 저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펀더멘탈 개선 요인으로 급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뜨겁게 타오르고 또 갑자기 확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각별한 투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닥권에서 에너지를 응축할 때 UAM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들을 이제 분할 매수할 경우 분기 단위로 이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포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UAM 테마주 중에서 UAM으로 돈 버는 기업은 당연히 없을 거예요. 예,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기업들은 뭐 UAM 시장 성장의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지만, 근데 하나 시스템은 테마성 스토리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UAM 테마주를 이제 초이스할 때는 본업 가치가 출중한 가운데 UAM 사업을 통해서 미래 성장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좀 필터링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딥니까? 일단 종목으로 치자면은, 그러니까 UAM 테마주 리스트를 딱 봤을 때, 이 기업은 펀더멘털이 견조한데 UAM 시장 성장의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겠네 하는 기업은 서현이아예요. 서현이 봐요. 예, 서현이아 스토리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네, 시간 짧게. 관계상. 예, 네.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요. 네. 자, 서현이아는 자동차 내외 장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현대차하고 기아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이유가 SUV를 많이 팔고 그리고 이제 고급 세단을 많이 팔기 때문에 그런데요. SUV나 고급 세단은 자동차 내부가 넓잖아요. 그래서 내장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부품 구조가 상당히 심플하기 때문에 내부 환경을 넓게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재 수요가 증가할 때 동사가 수혜를 보는데, 이 기업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UAM 시장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랑 워낙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UAM 관련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UAM 내부 인테리어에 최적화된 내장재 개발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개발해도 돼요. 어차피 UAM 그 시장이 본격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남았기 때문에 천천히 개발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UAM 테마주로도 분류되고 또 미래 모빌리티 관련 수혜주로도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서현이아 같은 기업은 가까이 두고 관찰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연구원님, 그러면은 좀 UAM 쪽에서 앞서 말씀하시기에 한화 시스템 여기가 좀 그 직접적으로 뭐 개발에 기체 관여에 들어간다고.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국내사 중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한화, 현대, SK텔레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뭐 한화 시스템도 큰 회사지만 SK텔레콤이나 현대차에 비하면은 이제 매출이나 이런 거는 작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 있는 게 현대차를 만약 예를 들어서 종목 관점에서 뭐 현대차를 UAM 보고 투자한다. 비중이 너무 작아요. 네, 워낙 다른 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분도 나눠져 있어요. 모비스가 제일 큰 지분, 뭐 이렇게 그건 바뀔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좀 뭐 주가 상승하고도 좀 연결해 보려면 저는 하나 시스템이 제일 맞지 않나라고 보고요. 네. 하나 시스템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UAM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일단 기체 개발은 미국의 오버에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시제기, 무인 시제기이긴 하지만 시제기 조립이 끝났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비행 테스트에 들어가고요. 이게 덤덤 발전하면 이제 조비처럼 나중에는 조종사가 타서 조비는 지금 조종사가 타서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가서 이제 상용화까지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체 개발만 하는 게 또 사업의 주 목적은 아니에요. 관련해서 아까 질문 주셨던 뭐 다른 사업들,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관제 시스템도 있고요. 뭐 버티포트 관련해서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려고 지금 길게 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다. 그래서 길게 보면은 저는
국내에서는 제일 맞지 않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조비는 어떻습니까? 뭐 어쨌거나 우리 투자자분들도 조비 에비에이션이 뭐 앞서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관심들 지금 많아요. 뭐 우리도 미국 주식 되게 편하게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음가짐을 뭐 너무 크게 보거나 뭐 아니고 좀 길게 보고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 근데 들어가 보면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건 주당 단가잖아요. 네, 주당 단가가 높지 시가총액을 않아요. 보셔야 되는 거고요. 투자 시가총액도 해놓으면은 네. 나중에 뭐 이렇게 좀 크게 좀 그건 저도 모르죠. 그걸 네. 제가 딱 뭐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성은 제일 높은 기업이고 제일 진도도 빠르고 선두 기업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그리고 현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년치 쓸 돈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개발함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계획이 25년 상용하니까 그때까지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돈도 있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지금 뭐 개발이 한창이라고는 하지만 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도 당장 2024년에 UAM에 투자를 해볼까 하면 사실 좀 막막해 보이는 게 사실이거든요. UAM 산업에 있어서 2024년 어떤 시기라고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시죠? 사실 저는 올해도 그걸 느꼈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if의 문제는 지났다고 보고요. 언제 될까의 문제로 넘어섰어요. 사실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될까? 약간 이런 게 더 컸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많은 발전들이 있었고 이제는 언제 이제 그 다음에 언제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경제성의 문제로 넘어가겠죠. 이게 돈이 될까로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제일 큰 이벤트는 저는 아무리 봐도 파리 올림픽이다. 네, 제발 파리 올림픽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이제 사회적인 수용성도 올라가고 뭐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파리 올림픽을 제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집 경주마 잘 즐기고 계십니까? 내일은 2024년 국내외 경제 어디로 가게 될지 최고 수준의 이 거시 전문가들과 함께 또 자세히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도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해설서는 역시 경주마입니다. 고맙습니다.